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정말 합당한 내용 끝까지 들어주시고 범인이 정말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그 하나만이라도 제발 통과될 수 있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을 통해 한 사건의 결과가 알려졌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일명 바리깡 폭행 사건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 기사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2023년 7월 7일에서 7월 11일 약 닷새간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한 오피스텔의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다. 머리를 미는 등 가혹한 행위를 했으며 60차례가 넘는 무자비한 폭행을 했다. 얼굴에 침을 뱉고 소변을 보는 것은 물론 상습적이고 강압적인 성폭행 모습까지 불법 촬영을 했다. 도망가거나 신고하면 유포하겠다. 어떻게든 찾아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 부모님까지 모두 죽이겠다. 피해자는 고통에 몸부림치다 정말 이러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지난 1월 30일 녹색 수의 차림으로 재판장에 드러낸 김씨.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피해자 및 어머니 모두 두 분 다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며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간은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이런 끔찍한 행동을 하고 나서도 징역 7년밖에 나오지 않았어? 많은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죠. 너희 자식이어도 정말 그럴 거냐? 이게 정말 맞는 판결인 거냐? 라는 이야기. 그런데요, 이 사건은 7년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깡 폭행 사건의 징역이 7년이 나온 이유, 그리고 끝나지 않은 싸움 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징역이 7년밖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사실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판결문에 적혀있는 바로 죄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꼽은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 죄명이었죠. 보시면 강간,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특수 협박, 감금, 강요, 폭행 혐의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하기에 앞서 저는 특정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님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너 누군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냐 라고 혼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미리 그 부분은 정말 아니다 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이 발생했던 초창기 당시에도 저도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 당시에는 MBC 실화탐사대 및 유명 유튜버의 방송에서 이 내용이 나오며 엄청난 화제가 났던 상황이었죠. 사실 제가 당시에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님께 드렸던 말씀은 이 얘기였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가는 거 말고 나중에 만약 피고인 김씨가 이상한 주장을 펼치거나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돼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때까지 알아보고 있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연락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검찰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연락이 한 번 더 오게 됐는데요. 바로 죄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제가 뭔가 이상하다라는 부분을 직감을 했고 직접 찾아뵌 뒤 많은 내용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어봤죠. 사실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도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바로 강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가 이 강간죄에 대한 문제가 일반 강간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일반 강간이지? 분명 폭행을 하고 때리면서 강제적으로 저지른 일인데, 이렇게 보면
강간상해나 강간치상죄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었죠. 사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초창기 이 사건을 맡았던 피해자 측의 변호사분은 이미 과거 아주 오래 전에 그만두신 상태입니다. 결국 그 이후에 변호사분은 교체가 되었고 사건은 그렇게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현재 계신 변호사님들께서도 당연히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노력을 하셨지만 거기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죠. 만약 지금 공소장을 변경을 하게 되면 피고인인 김 씨가 불구속 수사로 바뀔 수 있는 점, 혹은 수사가 굉장히 길어지고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당연히 공판검사님도 동의하신 내용으로 그 뒤였습니다. 항소심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변경을 하자라는 이야기였죠. 해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이 정말 일반 강간인 건지, 강간상해 혹은 강간치상이 맞는 건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 건지 재판부가 인정한 내용을 여러분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판부의 입장에서 나온 혐의에 대한 부분으로,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선고를 한 부분이죠. 물론 아쉽기는 합니다. 그 아쉬운 이유도 잠시 후 말씀을 드리겠지만 초반부터 잘못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바꾸지 않은 사실 그 김 변호사님께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분을 소개해줬다는 어떤 유튜버분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김 변호사님의 과거 행적도 다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정말 변호사님이 생각하실 때 바꿀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하신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피해자 측에 전달하신 그대로 바빠서 사무실 이전 문제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전략이 있으셨던 건지 전 정말로 궁금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재판부가 인정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7일 특수협박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당시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욕설이 있었죠. 김 씨는 욕설을 지속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넌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너가 못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죽여줄까? 라는 끔찍한 말까지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가위를 들고 나서 협박을 하죠. 피해자분께서 강아지를 매우 아낀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걸 악용하는 가해자 김씨. 참 제 입으로 하기 그렇지만 그대로 읽겠습니다. 강아지를 죽인 다음 네 목을 따서 얼굴에 비비겠다. 내가 못할 것 같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이거 재판 판결문에 있는 인정된 사실입니다. 너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 나하고만 있어야 돼. 라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리깡으로 머리를 자르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너 이거 안 하면 걔도 죽이고 너도 죽도록 쳐맞을 거야 라고 얘기하며 얼굴에 침, 오줌 같은 걸 싸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합니다. 그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을 2회 했고 비슷한 기능을 가진 다른 기계장치를 이용해 또다시 촬영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동거할 집을 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며 김씨는 직방 어플을 확인하고 겁을 잔뜩 먹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또다시 폭행을 가한 뒤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한 ATM으로 이동해 함께 살 집, 정확히는 함께 살 집이 아니죠. 자기가 감금하고 마음대로 폭행할 곳, 원래는 자신의 집에서 했는데, 본가에서 했는데 가족들이 알 수도 있고 뭔가 용이하지 않다라고 판단, 일종의 납치하고도 비슷합니다. 피해자의 돈을 강제로 인출하게 해 구리시 갈매순환로에 있는 그 집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도망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협박이었거든요. 신고해봐, 고소해봐. 도망가려고 하면 이 영상들 다 뿌릴 거다. 널 영원히 매장당하게 해주겠다. 절대로 그냥 안 지나간다. 다 뿌리겠다. 결국 그렇게 감금이 된 집 그 안에서 끔찍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당일날부터 김 씨는 끔찍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합니다. 거부하면 목을 조릅니다. 그러면서 한거불능 상태를 만들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죠. 다음날 7월 8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맞을 거다. 뭐라고 해도 안 되고 그냥 맞는 거다. 너희 가족들도 다 죽이겠다. 고소하려면 해라. 부모님도 다 죽이고 너 끝까지 찾아가서 어떻게든 너의 얼굴에 염산을 뿌릴 거고 죽일 거다. 그러며 목을 조르고 수해 폭행한 그 이유입니다.
너는 맞아도 싸다. 어떡할까? 죽이고 싶은데 그냥 죽일까? 라고 얘기하며 피해자에게 너 옆에 있는 강아지 죽여봐. 그럼 내가 널 살려줄게. 라고 얘기하며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합니다. 이에 거부하자 양손을 뒤로 꺾어 잡은 뒤 그리고 그 행동을 하게 되죠. 다음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먹으로 폭행을 가한 뒤 강제로 행동을 합니다. 7월 10일과 7월 11일 새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수해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를 계속 폭행한 뒤 주먹으로 명치, 갈비뼈 부분을 때리며 폭행을 했고 그 이후 얼마 뒤 또다시 끔찍한 행동을 범하게 됩니다. 그대로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 피해자분은 부모님께 간신히 연락을 할 수 있었고 결국 그날 검거가 되었죠.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는요, 7월 7일부터 7월 11일 사이에만 있었던 일입니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23년 7월 사건 범행까지 교제했던 연인 사이였죠. 김 씨는 자신의 집 본가에서 피해자를 두고 위협하고 협박하다가 장소를 이동한 그 7월 7일부터는 더 끔찍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저질렀던 겁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강간인가요? 강간을 하며 폭행을 하지 않았나요?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지 않았나요? 때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요, 강간치상, 강간상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 수사에 대한 내용이 잘못되었다. 검찰의 초기에 대한 내용도 잘못되었다. 이 부분을 바꿔달라라는 그래서 요구가 그때 저희도 계속해서 피해자분과 피해자 가족분과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일반 강간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거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시는 그대로 결과는 일반 강간의 결과로 선고가 났습니다. 억지를 부리는 건가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건은 지금 알려진 죄명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가혹한 범죄행위였습니다. 시간이 더 지났다면 피해자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사실 상상도 하기 싫거든요. 해서 이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박기춘 변호사 두 분은 최선을 다해서 전략적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가고 계십니다.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한다라는 메시지도 전한 상황이죠. 이제 우리 모두의 힘도 필요합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지은 죄만큼 처벌받게 해달라는 요구고 정당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죄에 대해서 분명 뭔가 깎여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죄명으로 정확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라는 어쩌면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 피해자 아버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해자 아버님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따님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고 있죠. 재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비공개 재판으로 이루어지지만 아버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피해자분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피해자가 왜 숨어야 하는가?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맞지 않은가? 피해자는 숨을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또 하나의 메시지였죠. 피해자분께서는 그 증인 출석 이후에 환청환시에 시달려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 중이신 상태입니다. 당연히 가족분들도 제대로 생활을 못하고 계시죠. 아버님도 오래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신 상태입니다. 저희는 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된 피해자, 준비된 유족은 없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린 분명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일반 강간이 아닌 강간치상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불합리하고 무언가 죄를 일부러 더 뒤집어 씌우려는 요구로 보이시나요? 아니라면 꼭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피고인 김 씨는 정말 반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이 사건의 선고는 1월 25일이 예정이었죠. 그런데요, 1월 30일로 갑자기 재판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1심 선고를 앞둔 이틀 전 김씨 측에서 1억 5천 형사합의금 공탁을 건 것이었죠. 공탁,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게 되면 피해자 측에서 수령하는 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합의를 하지 못한 범죄자 피고인이 재판부에다가 저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합의가 잘 되지 않네요 라고 얘기하며 그 금전 배상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이 공탁제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아니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 그냥 피고인 측에서 그걸 냈다고 해서 그냥 양형사유에서 이건 유리한 참작, 감형을 시킬 수 있는 참작 사유로 고려한다는 게 정말 맞는 거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피해자 측에서는요, 절대로 합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계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돈이 필요하지 않다. 이 문제였죠. 근데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선고를 앞둔 이틀 전, 이렇게 부르는 명칭입니다. 형사공탁. 그게 아니라 기습공탁을 해버렸죠. 기습공탁이 과연 무엇일까? 이건요, 대놓고 감형을 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나서 갑자기 공탁을 하며 자신은 분명 합의를 하려고 했다. 선고 지금 바꿔달라 라는 요구가 되는 거죠. 사실 이 기습공탁에 대한 부분의 폐해는 오랫동안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2022년 10월, 12월 얼마 전에 만들어진 내용이었는데요. 이 문제, 처음에 만들어졌던 특례조항 이유가 있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피해자 위에서 행하는 변제공탁 제도로 만들어졌는데, 원래 이 제도의 목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알아버리게 되면 합의해달라고 계속 연락을 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해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합의를 하지 못한 피고인이 나는 피해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22년 12월에 만들어진 그런 제도였죠. 그런데 이걸 기습적으로 이용하고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겁니다. 감형 조건인 거죠. 그냥 기습 공탁을 툭 던지는 겁니다. 피해자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공탁을 했다고요? 무슨 소리냐면 알려주지 않으니 말이죠. 그냥 선고가 딱 나오면 공탁을 했다네? 하고 형량이 깎여버리는 겁니다. 피고인 김씨가 노린 방법이 바로 이 기습 공탁이죠. 그리고요, 이 기습 공탁에 대한 부분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기습 공탁을 하고 감형을 되고 난 이후에 그 공탁금을 피고인, 범인이 찾아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일명 먹튀 공탁이라고도 부르죠. 이유는 공탁금 회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냈는데 그걸 다시 받겠다라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아버님께서 모르셨다면 1심에서 넣고 감형을 받고 그 뒤에 항소심이 진행될 때 또 선고를 앞두고 또 넣고 또 빼버립니다. 당연히 피해자 측은 알아야죠. 공탁금을 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거에 대한 의사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까지도 분명히 줘야만 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갑자기 주는 이런 제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말 다행히도 이 사건의 피해자 아버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직접 쓰셨습니다. 너무나도 급했기 때문에 글씨로 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제출을 해야 됐기 때문이죠. 우린 계속해서 거부했고 기습적으로 한 거다. 받을 생각이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재판 판결문에는 분명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한 정상, 초범 인정, 그리고 형사 공탁을 걸었다는 점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괄호를 치고 피해자 측이 거절했다라는 부분도 참작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기습공탁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김씨, 절대로 반성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신상공개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신상공개 제도는 바뀌었습니다. 모호했던 기준이 정확하게 법령에 정해진 딱 내용으로 정리가 된 상황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경찰 단계, 얼마 전에 있었던 이영복 사건처럼 경찰 단계에서 머그샷으로 공개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재판 중인 사건,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증거가 명확하고 죄명이 신상공개 제도에 부합될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라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물론 재판부의 재량이긴 하지만 말이죠. 성범죄 사실 인정됐습니다. 이거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죠. 왜냐?
증거가 있고 내용이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도 그를 인정한 상황이죠. 하지만 김 씨의 신상 공개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 요즘에 왜 신상 공개 같은 거 잘 안 하냐? 예전에는 하더니 뭔가 외압에 대해서 이제 굴복한 거냐? 눈치를 보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과거부터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이 하는 문제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걸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를 달았죠. 하지만 최근 분명 바뀔 수 있는 움직임과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믿었습니다. 분명 이 내용대로 밝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입니다. 아직도 소극적입니다. 말로는 바꿨지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그 높은 장벽, 바로 신상공개의 장벽이죠. 7년형을 선고받은 김씨, 나오면 죽이겠다, 보복했다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그가 출소하면 30대입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피해자 가족은 성벽을 만들고 딸을 지키기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언젠가 자신들 앞에 나타날 수도 있으니 신상공개라도 해주면 그래도 자기 스스로 조금 더 눈치를 보고 소극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도 아직도 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아쉬움이죠. 여러분은 신상공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안 해도 될 정도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는 1심 판결 이후 판결문을 확보해 그 내용을 분명 꼼꼼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남은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노력이 분명 지은 죄만큼 처벌받을 수 있게 할 것이며 우리의 권리로 얻어낸 그 법 제도를 분명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힘이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어려운 통화를 동의해주신 분께서 계십니다. 바로 피해자의 아버님이십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재판 중에 있었던 문제, 그 뒤에 대한 일들, 아버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자 합니다.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모신 분은 이 일명 바리깡 폭행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의 피해자분의 아버님이십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되게 어려운 통화 결정이셨을 텐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 일단 다른 것보다도 지금 피해자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어떠신지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그 정신과 약을 너무 맥스로 먹고 있어서 더 이상 치료법이 없어서 지금 전기 경련 치료를 위해서 지금 3주 정도 입원 중에 있고요. 그게 뭐 차주 정도의 입원이 퇴원을 하게 되면 EMDR이라는 또 치료를 병행해야 될 만큼 지금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네, 뭐 굉장히 뭐 마음도 같이 가슴도 아프시고 할 텐데 네, 이게 빨리 치료가 됐으면 참 좋겠지만 어쨌든 옆에서 같이 함께 보시는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괜찮으신 건가요, 혹시? 일단은 저희 안 식구는 아이 엄마는 뭐 아이 못지않게 더 우울감에 빠져 있는 상태고, 저는 아파도 아픈 척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기준으로 서 있어야 되니까. 네네네. 참 되게 먹먹한 그 이야기이네요. 네.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시니까 아버님도 그리고 어머님도 힘 많이 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하는데 일단 선고가 이제 7년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 네네. 선고를 받으시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멍했어요. 그냥 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 첫 번째는 7가지의 모든 공소 사실을 다 인정한대요, 재판부에서. 근데 또 공탁 받은 것도 인정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또 받지 않겠다는 동의도 인정을 한대. 근데 왜 7년을 선고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전혀. 네. 뭐 아마 보시는 분들도 많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매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사실인 건데 네네. 7년이 나오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7년 네. 이후도 아마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그 7년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뒤에 대한 생각도 혹시 드셨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교차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더 이상 싸우지 않으면 7년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만약에 이게 더 이상 이제 위에 올라가더라도 물론 7개 혐의가 다 인정이 됐더라도 어떠한 사유에서 더 감형될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에 생각을 하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시간 자체가. 우리도 준비할 시간도 없고 우리 아이도 더 단단해질 시간도 없고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런 무분별하게 그냥 형을 그냥 확정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완전히 진짜 죽을 맛이었던 거죠. 이 사건 초창기 당시에 사실 뭐 저도 방송에서 좀 조심스럽게 얘기는 드렸지만 사건에 저희가 이제 공소 사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초반부에 많이 같이 대화를 나눈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같이 다 하고 있는 생각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초창기에 그 뭐 다른 죄목들도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 강간 혐의에 대한 부분에서 일반 강간으로 처음에 보셨을 때 네네. 어떤 생각이 혹시 드셨을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법을 잘 모르니까요. 그쵸? 당연히 강간이라는 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김원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공소장을 놓고 말씀을 나누시고 많은 변호사님들한테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의도 하고 콘텐츠로 다뤄주고 하셨는데 일반적인 사건에서 강간이라고 이렇게 딱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는 공소장에 강간치상이나 강간상해로 변경이 돼야 된다는 거를 그때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네, 좀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재판이 들어가면서 공소를 변경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놓치게 되긴 했는데 뭐 네네. 아까도 저도 간략하게는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에도 이제 변경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네네. 시도를 이제 그 이유가 있었는데 못 하셨던 이유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지금 쉽게 변호사가 네 분이 바뀌신 건데 처음에는 뭐 일반 국선 변호사가 계셨고 그분은 전혀 뭐 저희 사건에 대해서도 확인을 못 하신 부분이고 두 번째 변호사님은 이제 뭐 유튜버님의 이 소개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이제 그 변호사님을 쓰게 된 건데 그분한테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도 없고 이래서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고 그 사무실도 찾아가 보고 그랬는데 한 두세 번 정도 그렇게 해서 이건 인정받기 어렵다. 공판검사랑 통화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노력도 안 해보고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전혀 준비가. 네네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한국여성회전화 측 변호사님들로 해서 이 사건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고사를 좀 해주셔라라고 사임계를 제출해 주셔라 하고 부탁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미 늦어버렸죠. 네네. 그 현재 이제 항소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네네.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네. 그 항소가 넘어가면서 뭐 지금 현재 계신 지금 현재 변호사님들께서는 공소장 변경에 대한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미 먼저부터는 그 큰 틀은 벌써 진행을 하셨고요. 오늘 오후에나 이게 지금 항소가 됐다는 내용이 전달이 돼서 명절 이후에 미팅을 하시고 그 어떤 부분까지 진행을 할 건지까지는 미리 짜놓은 걸로 해서 미팅을 한번 하시기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거고 응원하실 거라서 분명히 네. 합당하게 억지가 아닌 합당한 부분으로 변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많이 응원하고 있다는 부분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여러 이제 겪으시면서 이제 피해자의 입장 누구나 처음이잖아요, 사실. 많이 네네. 생각이 드셨을 텐데 혹시 뭐 전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실지 그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놈도 아니고, 어떻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우리 가족의 우리 딸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였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부닥쳐 보니까 너무나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경찰 단계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법 단계까지도. 근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제가 고치려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아니고, 여러분들도 우리 경험자 후배님들이 생기실 거잖아요. 범죄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 후배님들이 겪어야 될, 내가 겪은 그런 시행착오를 그분들도 겪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목소리를 내서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바꿔야 되는 거고, 우리가 혜택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빠르게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더 큰 목소리 공익적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재판을 하시면서 뭐 기습공탁도 했고, 네, 그리고 네. 뭐 다른 형량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 아쉬웠고, 그리고 네. 신상에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 혹시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그럼 뭐 앞에 뭐 얘기했듯이 기술공탁에 관련된 생각은요, 최소한 피해자 측에다가 선고기 15일 전까지는 공탁을 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야 그 공탁에 대해서 제가 받을지 말지를 피해자 측에서 결정할 시간을 주어야 된다라는 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혹시 기습공탁 얘기를 들으셨을 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요, 기승공탁, 천사공탁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한 건, 저희가 이제 피해자들이 연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험자로 우리 선배님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미연에 다 말씀해 주셨고, 우리 변호사님들도 다 말씀을 해 주셔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자. 혹시 걸지 모르니.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저희 그 피해자 모임 계셨던 분들과 그리고 지금 현재 변호사분들께서도 미리 이제 대비를 다 하셨던 거였네요. 예, 이미 다 대비하셨고, 이거 그 확인한 것도 우리 여성의 전화 그 변호사님들이 그 나의 사건 검색에서 아침 일찍부터 매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연락이 오셔서, 그 다음에 양식도 이런 양식이 있으니까 만들어서 제출해야 된다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차량으로 가서 보시다시피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한 겁니다. 네네네. 정말 감사하고 너무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그분들께도. 그리고 뭐 형량에 대한 문제에서도 조금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부분일까요? 그리고 저도 이런 걸 좀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김원님한테도 얘기를 듣고 많은 변호사님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이 경합범 가중이라는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는데 1심 법원에서 유죄를 7가지를 다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이 사건이 참 특수한 게, 일반적인 이런 성폭행 관련된 이런 죄명이 7개 정도 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전무후무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네네. 그런데 굳이 그 중에서 지금 경합범 가중이라는 옛날에 있던 그 법을 그대로 가지고 7개 잘못했는데, 그 중에 단간이 가장 크니까 거기에 최고형이 7년이야. 그래서 전혀 가중 없이 그냥 7년을 선고하는 이 자체가 너무 오래된 관습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것도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선진국처럼 7개 제명이 있으면 이건 몇 년, 이건 몇 년, 이건 몇 년 해서 도합 한 25년 이렇게 형을 선고할 수 있게끔 뭔가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하는 바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저희도 자주 방송에서 언급을 했던 부분인 건데 지금 이게 피해자 측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끔찍한 죄를 7개를 졌는데 각각만 놓고 보더라도 매우 잔혹한 행동이라 각각 또 다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제 제1, 제2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 유형이 가장 형이 센 것, 그리고 뭐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을 넣어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가명식으로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 네. 부분은 막상 이제 딱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제 피해자 측에서 봤을 땐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경합해 놓고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 가지 죄에 대해만 뭔가 처벌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피해자분들에 대한 또 2차 가해가 아닐까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는데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그렇게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저희도 같이 이제 아버님과 제가 같이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었는데요. 그 네. 신상 공개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근데 네.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제게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공개가 되지 않으면 직접 하시겠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말렸고요. 저희가 하면 됩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신상 공개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좀 아쉬우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1월 25일 날인가 뉴스에서 봤어요. 그리고 12월 달인가 이 법안이 발의가 돼서 이제 국회에 올라갔을 때도 제가 김원님하고도 상의를 했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네. 이 신상 공개권이 만약에 지금 우리 사건하고 부합이 되냐라고 여쭤봤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확히 그때가 돼봐야 이 발의가 되고 나서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런 답을 주셨고, 제가 알아본 여러 변호사님들이나 여러 법조계 분들한테 알아봤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놓고 올 1월 25일 날 뉴스를 보니까 30일 이내에 지금 머그샷을 찍어서 공개할 수 있다라는 법률이 완전히 시행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성폭행이 들어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공익에 관련돼서 제가 처음부터 이 바리깡 사건을 공론화하게 된 이유는 저 아닌 딸은, 저 가해자 놈한테 저 아닌 딸은 틀림없이 우리 딸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다른 딸들이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다. 그래서 저런 애는 격리를 해야 되고 사회에서 완전히 배척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그 많은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이걸 공개했던 내용인데, 제가 이게 지금 신상 공개에 관한 게 너무 답답한 게, 이거 당연히 신상 공개해야 될 건이거든요. 이거 5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정말 흉악범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그 누구 하나도 시행했다는 거 이미 벌써 공문으로 다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일선에. 근데 전부 다들 누구 하나 내가 먼저 시행했다 뭐 이런 판례를 남기고 싶지 않은 건지,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은 건지 꼭 폭탄 돌리게 하는 느낌이에요. 현명한 재판부가 뭐 개정된 법을 시행해서 첫 판례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모두가 다 같게 다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일 거라고도 믿고요. 사실 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저희 방송에서 함께 전해주셨고, 아까 말씀해주셨던 내용이 참 와닿으면서도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대비를 해주신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범죄는 사라지지 않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사건들이 발생을 할 텐데 그때마다 피해자분들이 계속 숨어야 되고 피해를 입는, 또 다른 피해를 또 입는 그런 일들이 좀 없어졌으면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도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이렇게 저희가 피해자 아버님과 인터뷰를 함께 나누어 봤고요. 혹시 뭐 또 말씀 못 하셨거나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남아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요. 피해자분들은 숨지 마르셔야 돼요. 숨지 않으셔야, 악과 싸워야 틀림없이 압이 척결됩니다. 절대 숨으시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를 전부 다 알리셔서 그 악을 처단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방송 말고 그 뒤에 대한 부분으로 또 연락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건강 챙기시고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그리고 우리 그 피해자분도 모두 빨리 건강 회복하시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는 어려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까 싸워야 된다. 더 이상 피해자가 숨지 않아야 한다. 사실 우리가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런 사진, 썸네일 사진, 그거 띄우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죄스럽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싸워야 한다. 악이 더 이상 설치면 안 된다. 라는 그 내용으로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딸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세상이 계속 쓸 수 있게 세상에 공개를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준비된 피해자, 준비된 유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나오더라도 더 이상 그 악이 더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의 마음과 아버님의 결단이 여러분 마음에도 함께 한쪽에 자리 잡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끝까지 함께 아버님과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